네, 지금부터 수문대 인문학 강좌 2026년 2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학예연구실장 김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4년 신라의 대외 교류 그리고 2025년 일제강점기 경주지역 문화유산 조사를 주제로 진행된 순문대 인문학 강좌 올해 2026년 주제는 항룡사 더보기입니다. 이번 강좌는 항룡사지 발굴 50주년을 기념하여 신라의 국가 사찰인 항룡사의 역사적 위상과 문화유산적 가치를 총 5차례에 걸쳐 다양한 전문가 강연을 통해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 강좌인 오늘은 솔고의 전설이라는 주제로 정병모 선생님께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정병모 선생님은 지난 30년 동안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를 지내시고 현재 한국민화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민화와 풍속학 분야를 집중 연구하고 있으며 차이나는 클래스 및 다양한 유튜브 채널 강연을 통해서 대중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계십니다. 미술은 아름다운 생명체다, 한국의 채색화, 민화는 민화다, 세계를 담은 조선의 정물화 책거리, 민화보다 재미있는 민화 이야기, 김홍도, 새로움 등 다수의 서적을 집필하시면서 현재도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의 강연자 정병모 선생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나옵니까? 하여튼 그냥 장하게 소개해 주신 우리 학예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그 본관이 경주입니다. 경주정씨고, 그러니까 경주 원주민이고, 또 경주대학교에서 30년을 근무했는데 서울말씨를 쓰는 바람에 항상 그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하여튼 경주에 정말 멋진 30년 생활을 하고 지금은 이제 퇴임을 해서 이제 서울의 부근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퇴임한 지 제가 한 5년 가까이 되는데 저희 이 강의를 초청한 김동화 선생님은 10년 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경주하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인연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참에 이제 갑자기 그 솔고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거의 그냥 빛의 속도로 예스를 했어요. 왜냐하면 경주 가서 뭔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시간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알다시피 솔고 그림은 한 점도 안 남아있고, 솔고에 관해서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기록인 삼국사기에는 단 4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4줄을 가지고 여러분들 2시간 동안 이제 한번 괴롭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하여튼 이것저것 한번 뒤져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설고와 그 시대라는 이제 논문을 쓴 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민화나 다른 걸 하느라고 그동안 이제 소홀히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강의료보다 몇 배를 더 투자해가지고 최근에 중국 서안을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솔고가 통일신라 시대 때 화가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당나라 때의 그런 미술, 회화하고 비교하면 어떤 모습일까 해서 다녀왔는데, 생각외로 어떤 많은 그 소득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솔고에 관한 가장 믿을 만한 기록은 삼국사기에 나온 단 4줄입니다. 근데 이 4줄을 갖고 놀랍게도 이제 한국 회화사 하는 분들 또는 한국 미술사 하는 분들은 바로 한국의 우리나라의 3대 화가를 꼽았어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불과 4줄의 기록인데 신라의 솔고, 고려의 인형, 그리고 이제 조선의 안견이에요. 근데 다 놀랍게도 솔고는 그림 한 점도 없어요. 인형도 그림 한 점도 없어요. 그리고 안견은 딱 한 점 있어요. 정확히 우리가 알려진 것. 그러니까 세 사람 통틀어 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가의 그림수가 딱 한 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나라를 기록에 근거해가지고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3대 화가로 이렇게 이제 손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것은 결국은 이 네 줄의 이제 기록을 갖고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이제 깊이 제 나름대로 깊이 있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줄을 그 편의상 1, 2, 3, 4 제가 넘버링을 해놨는데 거기 이제 노랗게 표시하는 게 키워드예요. 이게 첫 번째 줄은 출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출신이 미천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우리나라 국민님은 대부분 알고 있는 그 황룡사 그 노송도 새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 얘기가 바로 이제 두 번째 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은 여기 아마 문화재 보수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문화재 보수의 최초의 실패 사례입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줄에 있고, 네 번째 줄은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바로 솔고의 대표작. 그러니까 황룡사 노송도 외에 두 개가 더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분황사에 있는 관음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저기 그 지리산에 가면 그 산청에 있어요. 그 산청에 그 단속사에 있는데 단속사의 유마상이에요. 그래서 요 네 개의 기록에 의지해서 지금부터 이제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아마 설명을 드리겠는데 중간에 한번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입니다. 신분인데 그 놀랍게도 그 신라 시대가 엄격한 골품 제도의 그 시대이고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술가 또는 그 장인들은 대부분 이게 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솔고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솔고는 이게 삼국 사기의 기록입니다. 솔고는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애울 거예요. 네 줄이니까 네 줄만 아마 애우고 가시면 되는데 신라인인데 출신이 미천하기 때문에 그 집안 내력이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뭐냐면 천성적으로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오늘 우리의 3대 화가로 뽑혔다. 뭐 이런 얘기죠. 3대 화가는 이제 거기는 안 나오지만 그런데 솔고와 더불어서 신라를 대표하는 그 서성, 다시 말하면은 그 서해가는 김생이잖아요. 김생인데 김생도 부모가 미천하다가 나와요. 부모가 미천한데 미천하에서 그 가계를 알 수 없다. 이따가 또 여러분 또 황룡사 동족 얘기도 하는데 황룡사 동족 얘기는 아예 이름도 안 밝혀요. 누구 하인의 뭐 누구라고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정말 이렇게 그 찬란한 어떤 그 신라의 그 문화재는 미천한 예술가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맨 끝에 이제 적어놨습니다만 이 고대사에서의 그 예술가라는 거는 단순히 테크닉 아니다. 단순히 기술이 아니고 하늘이 내려준 신묘한 예술적 능력,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계속 영험함을 강조할 겁니다. 그리고 고대의 미술을 이해할 때는 그 신비주의, 그 영험함 플러스 그다음에 사실주의예요. 그래서 그런 영험함적 신묘한 예술적인 능력을 그 가진 이를 우리가 그 예술가로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가가 지금으로 보면 아티스트이면서도 약간의 좀 무당 같은 샤먼적인 그 영험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 사기의 기록을 보면은 솔고를 신화라 그랬어요. 신이 들어가면 그냥 꼭 영험한 그런 뜻도 있지만 가장 최고의 경지의 화가다. 그리고 또 그 김생은 천하의 신필이다 해서 두 사람을 아주 이제 극찬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솔고의 이름 또는 그 솔고의 신분에 대한 논란도 후대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 이수강이라고 이제 조선시대 유명한 그 실학자는 지봉주설에서 뭐라 그랬냐면 솔고는 스님이다. 솔고는 스님이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근데 근거라고는 여기에 솔자가 도솔전의 그 솔자다. 솔로 해석을 해가지고 도솔전에 살고 싶어하는 희망, 기원을 바로 이 이름에 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러분 아마 이제 그 여기 젊으신 분들은 아마 이분을 기억을 못하지만 좀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은 아마 이분 이름을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죠. 양주동. 국문학자는 그 솔고가 그 바로 뭐냐면 그 솔개의 우뚝 소슴, 최고 우뚝 소슴 그걸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여러분이 솔고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다가 넣으면은 솔고노비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또 보통 또 사람들이 논문으로는 물론 이제 제가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만 솔고노비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만큼 미천하다 이런 얘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솔고란 이름이 이두식 표현이니까 뭐 큰 의미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이제 솔고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 됐던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솔고하면은 누구나 다 기억하는 이제 그 황룡사 그 노송도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게 중요한 오늘 그 강의에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읽어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는 일찍이 황룡사 벽에 노송도를 그렸는데 줄기는 비늘 같은 인준으로, 이따가 이제 인준도 얘기 나옵니다. 인준으로 그리고 가지와 잎은 꼬불꼬불하게 표현해서 이 순서도 기억을 했을 때 까마귀, 그 다음에 소리개, 제비 참새가 이게 멀리서 보고 와가지고 날아들다가 급히 와가지고 앉을 곳이 없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도 경주대학교 이제 부임해가지고 어디 살았냐면 건천에 살았거든요. 건천에 이제 살았는데 아침에 딱 출근하니까 온통 그 동네가 까마귀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까마귀를 아침에 보면은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 거를 예전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뭐 운전하면서 불길한 마음으로 운전을 했거든요. 근데 30년 동안 사고 한 번도 안 났어요. 근데 까마귀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고 황룡사에 까마귀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툭 부딪혀서 그 저기 충청도물 아닌가비요 하면서 뚝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누가 와요? 솔개가 와서 탁 부딪혀갖고 또 아닌가비요 하면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비가 와가지고 툭 부딪혀서 아닌가비요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뭡니까? 여러분 참새예요. 근데 또 제비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제가 또 이번에 그 서안에 조사하면서 제가 어떤 제비가 막 들어와가지고 그림을 가르쳐주는 또 이런 영험한 또 경험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까마귀, 소리개, 제비, 참새는 경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새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경주에서 많이 있는 새별로 떨어지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황룡사는 사찰이고 경주의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라의 제일 큰 사찰인데 그 노송도를 왜 소나무 그림을 그렸느냐?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밖에 생각을 안 한 모양이네. 예. 근데 왜 노송도인가? 그래서 제가 스님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아는 스님들한테 도대체 이제 경전에 그 소나무가 어떤 상징으로 나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불교 경전하고 크게 관계가 없다는 투를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가 뭡니까? 석가모니가 그 수도했던 것이 뭐죠? 득도했던 것이 보리수 나무 아래 아닙니까? 그래서 왼쪽에는 그 부다가야 있는 인도 부다가에 있는 그 보리수 나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은 요 가까운 양산 그 통도사에 있는 부처님의 일생을 그 8개의 장면으로 담은 그 팔상도 중에 그 설산수도라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 여기 무슨 나무가 보입니까? 저 멀어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보입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여기 요 나무예요. 소나무예요. 근데 인도도 제가 이제 여러 번 갔지만 인도에는 소나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왜 소나무가 등장합니까? 여기 인도 석가모니인데 이건 뭐냐면 한국식으로
조선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도의 중요한 그 나무, 그 보리수를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나무 소나무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리수가 인도의 우주목이고 신목이라면 바로 그거를 한국의 신목, 한국의 우주목인 바로 그 소나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제가 확대를 했습니다만은 그 소나무는 보리수와 같은 한국적인 신목이다, 우주목이다. 여러분 신목이 뭡니까? 신목이라는 거는 그냥 여느 나무가 아니라 하늘과 그리고 인간을 연결하는 일종의 그 하늘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뜻이 나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사람의 소망이 또 나무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하늘과 인간을 그 연결하는 나무가 바로 그 신목, 우주목, 우리가 코스믹 트리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뭐냐면 소나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이게 그 단순히 그냥 감상화를 그린 게 아니고, 경주에 물론 이제 소나무가 많으니까 감상화를 그린 게 아니고, 이거는 아마 보리사와 같은 이런 신목을 한국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냐, 신라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냐. 아무도 수긍을 안 하시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황룡사 노송도가 도대체 어디에 그려져 있느냐. 근데 우리가 삼국사기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황룡사 벽이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황룡사에 우리가 말하는 뭐 금당벽이든 아니면은 그냥 이런 담장벽이든 뭐가 나왔으면 좋은데 그냥 황룡사 벽이라 그랬어요. 그럼 황룡사 벽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한국회화사를 하시는 우리의 최고 전문가시죠. 안희준 선생님, 안희준 교수님하고 또 한겨레 신문의 그 노영석 기자하고 그때 이제 경주 미나 포럼이라고 이제 제가 이 경주에서 그 미나 갖고 행사하는 게 있어요. 그 끝나고 나서 황룡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노송도가 어디에 그려져 있냐를 서로 막 찾았어요. 그 찾았는데 어딘 것 같습니까? 바로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이 부분. 다시 말하면은 가운데 이제 그 9층 목탑이 있잖아요. 그 뒤에 이제 금당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가운데 있는 큰 거는 우리가 중금당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저 동해안 쪽에 있는 동금당, 그리고 왼쪽은 서금당이라 그러는데, 그때 이제 세 사람이 어떤 데 의견을 모았냐면, 이 동쪽이 해가 뜨는 곳이고, 저 간포 쪽이요. 그리고 또 그거는 또 아주 신성한 곳이고, 그리고 또 오행으로 보면은 목에 해당해요. 동쪽이 목에 해당하고, 그리고 또 이게 소나무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신목으로 생각을 안 하고 소나무가 갖고 있는 이런 상징성으로 봐가지고는 바로 여기 보이는 지금 동그랗게 제가 쳐놨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동금당의 이쪽 벽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했어요. 합리적인 추정 아닐까요? 지금 수긍을 거의 안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번에 제가 이제 서안에서 당나라의 이제 이런 사찰을 복원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종 사람들은 이렇게 그 유적지만 있어도 이렇게 복원을 잘하는데 우리는 되게 약간 고고학자들이 약간 결벽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복원을 안 해요. 그래서 이 황룡사가 또 굉장히 제가 있을 때부터 막 논란이 됐는데 고고학자들은 폐허의 아름다움을 남게 된다 이렇게 낭만적인 주장을 하시고, 밀수하는 사람들은 야 중국 가봐라 웬만하면 다 이렇게 복원을 해놓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황룡사라는 걸 알게 되고 또 관광에도 도움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상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아까 김동화 쌤한테 아까 아침에 물어보니까 여전히 아직 우리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당나라 건축이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서안에서 찍은 겁니다만 전면에는 벽이 없어요. 창살이. 그것도 뒷면에도 마찬가지고 양쪽 면에 뭐가 있습니까? 약간의 벽이 있잖아요. 이런 데에 아마 이제 그 황룡사의 그 노송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이쪽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추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요거 황룡사 기념관에 가면은 지금 솔고가 열심히
노송도를 그리는 그 동영상을 계속 틀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거기 가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황룡산 노송도에 관한 기록 중에 보면 제가 노랗게 표현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까마귀, 소리개, 제비, 참새, 이거는 경주에 우리가 살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많이 보는 그런 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새들을 속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실적이고, 그리고 또 영험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고대 미술에서는 단순히 사실적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영험하게, 생명력이 있게, 생동감 있게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저도 그 경주에 그 출근하면서 항상 그 건천에서 까마귀를 찍은 게 엄청 많은데, 제가 이번에 강의 때문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겁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 까마귀가 저 울산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울산에 까마귀 축제를 하고,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새들이 진짜 소나무인 줄 알고 속아서 이렇게 이제 그 앉으려다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서양에서는 뜨렁뿌레요라 그래요. 뜨렁뿌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는 그거보다는 이건 일종의 그 영험함이다. 우리가 고대 미술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 영험함이다. 영험함의 근거를 이따가 계속 제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트렁프레오가 뭐냐면 이게 눈속임 기법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우리가 그 그리스에도 똑같은 비슷한 설화가 있어요. 여기 제가 두 번째에 그 패러그래프에 소개한 것처럼 그리스화가 제육시스와 또 다른 유명한 미술가 그 에페소스가 그 파라시오스와 사실주의 대결하는 일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육시스는 포도를 매우 실감나게 그렸는데 새들이 막 유인돼 가지고 주변에 날아들 정도였고, 그래서 결국은 제육시스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솔고가 이긴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진짜 그 포도나무인 줄 알고 거기 주변에 있는 그 새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그리스에도 비슷한 설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주에도 이런 설화가 신라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현대판 뭐냐면 그 뜨렁뿌레예요. 눈속임 기법.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가운데 있는 거 보면 뭡니까? 그냥 그 어린아이가 그냥 그림 밖으로 이렇게 막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뭉크 그림인데, 그것도 보면 이거 그 그림 아래 밑에다가 또 그 조각을 넣어가지고 또 사람이 밑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게요. 이런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거를 도대체 새를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새가 와서 그거를 소나무인 줄 알고 그 부딪힐 정도로 그리려면 도대체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그 내용이 바로 두 번째 줄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늘 같은 인준으로 그린다. 도대체 이제 인준이 뭔지 설명드릴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가지와 잎은 꼬불꼬불하게 표현됐다 그랬어요. 근데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어요. 인준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껍질을 표현하는 거예요.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나무의 그 수피를 되게 아주 그냥 정교하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그 정교한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신라의 미술, 통일신라 회화의 중요한 특징은 정교함이에요. 섬세함과 정교함. 앞서도 여기 그 어디입니까? 저기 여기 동궁에서 발견된 조그만 금속 조각을 아까 점심 먹을 때 보여줬는데, 거기도 엄청나게 섬세해요. 엄청나게 정교해요. 그게 신라 미술이에요. 통일신라 미술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준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의 이런 기법 교과서에서 나오면 인준하면 나오는 그림이에요. 중국의 이제 당인, 그 명나라 때 당인이 그린 그 산로 송성도 같은, 여러분 거기 보시면 소나무 그림 보입니까? 소나무가 바로 그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제 표현이 돼야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까마귀가 와서 부딪히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솔개가 와서 부딪히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비가 와서 부딪히다 떨어지고, 또 참새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외우셨어요? 예.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라 시대는 이제 이런 그림은 없지만, 그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구려 때에 그 나무는 어떻게 그렸느냐?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무가 여러분 그 진파리 1호분이에요.
진팔이 이런 분은 그 사신도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방 하나에 여러분 이제 동서남북 중앙에 그 방위를 지키는 풍신, 바람신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합니까? 처음에 바람이 싹 불었다가 촛불이 꺼지고 귀신이 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신은 풍신이에요. 그런데 이쪽이 지금 어느 쪽이죠? 이게 저기가 동쪽이죠. 예. 동쪽을 지키는 바람신을 동방풍신이라 그래요. 동방신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동방풍신. 그리고 이쪽을 지키는 바람신은 서방풍신, 남쪽을 지키는 바람신은 남방풍신, 북방풍신, 중방풍신이에요. 그렇게 지키면 이제 완벽한 지킴이로 보는데 또 각 그 방위별로 또 상스러운 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동방풍신은 뭡니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청룡이 지키는 거예요. 청룡. 서방풍신은 백호, 그다음에 남방은 주작, 그리고 북방은 현모예요. 지금 그 중에서 이건 북쪽 그림이에요. 양쪽에 나무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거북이 있어요. 근데 거북이 이제 뱀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이제 이런 장면이 이제 이게 사랑 러브 스토리입니다. 싸우는 거 아닙니다. 여기 지금 몸을 감싸고 있죠. 거북이, 뱀이 거북의 몸을 감싸고 있는데 양쪽에 나무가 있는데 바람이 막 불고 있어요. 이게 풍신이에요. 바람 부는 거 보입니까? 근데 이 바람 속에서는 꽃도 있는 꽃바람도 있고 새 있는 새바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을 표현하는 거는 이게 풍신이기 때문에, 바람신이기 때문에. 그 바람신인 바로 이제 거북이 여기 현무가 지키고 있고 북쪽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에 그런 어떤 바람의 기운에 의해 가지고 나무가 흔들리는 그런 걸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구려 때의 이 나무를 갖고는 아까 말한 까마귀, 솔개, 그다음 또 뭐였죠? 제비, 참새를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얇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 서안을 가서 당나라 벽화를 한번 나무들만 쫙 한번 모아봤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여러분 그 진팔이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습니까? 조금 두껍고 그리고 아까 말한 준법이라는 거는 요건 입체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숲이에 약간의 입체감을 표현했는데 이것도 약간 갸우뚱하지 않아요? 이걸 갖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그 까마귀를 속일 수 있을까? 솔개를 속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다른데 이거는 또 이건 더욱더 더 우리가 더 너무 평면적이고 또 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도난 그 17굴에 있는 요 나무는 조금 더 아까 말한 준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충실하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가 이제 요 위에 있는 요 그림입니다. 갑자기 이게 빠져나갔네요. 잠깐만요. 네. 윤주링그리.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태종 등을 한번 갔어요. 거기 이제 당태종 소룡 그 박물관 서안에 이번에요. 서안에 이제 갔는데 거기에 이제 벽화박물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러 갔는데 저기 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방에 딱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여러분 새 2마리가 싹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새가 무슨 새인지 아세요? 제비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야 이건 솔고의 화신이다. 솔고 할아버지가 나한테 뭔가 계시를 하려고 그러는 거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그 방에 놀랍게도 어떤 그림이 있냐면 이 그림이 저기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반사가 돼 있잖아요. 근데 나무들 보입니까? 나무들이 그 반대쪽에 꺾이는 이런 병풍 형식의 그림이에요. 이 병풍 형식의 그림은 신라의 그 무덤에도 있어요. 그 삼릉에도 여러분 그 너무 아주 되게 단순하게 너무 그 감작해듯이 발굴해서 그런데 거기에도 그 병풍 흔적을 한 것이 하나 보고서에 있어요. 이런 류의 이제 그림이 아마 있었을 텐데 이 중에서 제가 확대를 해보면 이런 나무,
이게 이제 당나라풍이에요.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봐왔던 당나라풍의 이제 이런 나무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솔고 할아버지가 제 이제 답사 갔을 때 정성을 가득하게 여겨가지고 이 제비 2마리를 통해가지고 저에게 알려준 이런 류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벽화들은 우리가 이제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이제 당나라 벽화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이런 것도 아마 그 신라 시대의 회하고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분 인준 얘기했잖아요. 인준 얘기한 다음에 바로 나온 기절이 뭐냐면 가지와 잎은 꼬불꼬불하게 표현하여서라는 기절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삼국사기 기절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꼬불꼬불하다. 가지가 꼬불꼬불하고 소나무인데 그리고 또 잎도 꼬불꼬불하다. 그건 당연해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소나무가 잘 아시다시피 2종류가 있잖아요. 금강송하고 안강송. 근데 경주는 무슨 송입니까? 바로 여기 안강이 있는 안강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금강송은 쭉 뻗어서 키도 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궐에 어떤 이제 건물을 질 때 제목으로 적합하지만 안강송은 굉장히 로맨틱해요. 꾸불꾸불하고 그래서 굉장히 시적인 운치는 있지만 실제 쓸모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그 솔고가 그린 소나무는 노송도는 금강송이 아니고 뭐예요? 당연히 안강송이겠죠. 경주의 소나무를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절하고 여기에 그 삼국사기의 그 구절하고 실제 현상하고 이렇게 팩터 체크보면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삼릉 하면은 어느 분의 사진이 유명하냐면 바로 이제 이분 배병호 새벽녘에 이제 하여튼 삼릉의 소나무의 그 운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유명한 이제 사진 작가들 또는 그 화가들이 와서 삼릉을 이제 이렇게 카메라 또는 이제 화폭에 담는데 하여튼 그 배병우의 이 사진은 또 엘튼 존이라는 그 유명한 가수가 이거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욱더 유명해진 이제 이런 그 사진이 배병우의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사진가 중에 솔고라고 하시는 분이 아마 배병우가 아닌가. 이게 인준 아니에요? 인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좀 2분밖에 끄떡끄떡 안 하시는데. 예전에 제가 경주에 그 어디서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 할아버지들만 쫙 오신 거예요. 근데 되게 힘들어요. 그럼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 10개 정도 이렇게 중간에 준비하거든요. 좀 재밌게 하려고. 근데 한 5개를 내가 터뜨렸는데 안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갑자기 강의하다가 막 부하가 치밀어서 어르신네 쟤는 그 재밌게 하려고 한 몇 개 이야기 준비했는데 왜 안 웃으세요? 그랬더니 그 어느 분이 뭐라 그랬냐면 젊은이, 그땐 제가 젊었어요. 젊은이 속으로 웃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박대성 화백 아시죠? 바로 그 얼마 전에도 바로 이제 뉴욕타임즈에 났어요.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에이션 아트 뮤지엄 오브 샌프란시스코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하고 그 이전에 2년 동안에 미국 순회전을 했어요. 이분도 정말 여기 청도 분인데 굉장히 하여튼 이 솔고미술관 지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꿋꿋하게 이겨내고 또 이번에도 그 에이펙 경주의 홍보대사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명실공히 세계적인 화가의 그 반열에 오르신 분이 박대성 화백이에요. 근데 박대성 화백이 살고 계신 데는 아시죠? 삼릉이에요. 그분 매일 나 그래 부러워요. 그래서 저도 경주 30년 살았는데 그래서 그 박대성 화백 만나면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무슨 그 전생에 그 복을 줘가지고 이렇게 그냥 세계 문화유산의 숲을 보면서 매일 삽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주 30년 살면서 집 한 채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세 마디를 뭐라는지 아세요? 머저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릉 숲을 그린 거예요. 바로 이제 경주문화 엑스포의 그 전시에서. 근데 사실은 이때는 이분이 막 경주의 그 미술협회에서 막 규탄하고 막 난리쳤을 때예요. 그랬을 때 사실은 제가 그때 경주문화 엑스포의 그 전시의 그 평론을 써줬어요. 평론을 써주고 아주 극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그때 경주박물관에 있는 분들이 야, 너 맞아 죽으려고 왜 그렇게 해주냐 했는데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분이 승리를 했어요.
참 우리가 자랑할 만한 한국의 이제 세계적인 그런 화가입니다. 그다음에 또 최근에 그 플레이스 C라고 한 2년 전에 여러분 저기 그 플레이스 C 아시죠? 저기 그 홍준사 옆에 거기에서 또 문봉선 씨가 또 우리 삼릉 소나무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전시평도 제가 써드렸는데 그때 이제 전시했을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예 거의 이만한 벽 크기로 해가지고 삼릉 소나무 숲을 먹그림으로 쫙 재현해 놓은 거예요. 정말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그때 이제 제가 그 찍은 건데 이렇게 사진가 그리고 또 뭡니까 많은 화가 예술가들이 삼릉숲 경주의 소나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바로 그 솔고의 후예들이에요. 바로 이런 그림도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기 조금 이렇게 쭉 올라온 거 보입니까? 이게 신문항등이에요. 신문항등. 신문항등을 이렇게 조금밖에 그리고 소나무를 이렇게 크게 그려가지고 굉장히 콘트라스트 대비를 한. 근데 이게 화가로서의 어떤 그 상상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그 솔고의 네 줄의 어떤 기록 중에서 또 우리가 이제 문제 삼을 게 이제 뭐냐면은 문화재 보수 문제예요. 제가 이제 노랗게 표현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오래돼서 이제 솔고는 이미 제 세상을 떠났죠. 그 다음에 빛깔이 충충해지자 스님들이 단청으로 그것을 보수했더니 새들이 다시는 오지 않았더라. 보수를 개판을 한 거예요. 근데 보수 잘못한 건 전 경주에서도 무수히 봤어요.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여러분 그 기림사에 보면 그 대적광장인가요? 거기에 갑자기 어느 날 갔더니 예전에 그 오랜 그 우리가 역사를 세월을 느낄 수 있는 그 밑에 있는 마루가 아파트 그 대청마루처럼 싹 바뀌었어요. 그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문제되는 것만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그 수리하면 되는데 전체를 다 갈아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게 어느 전통찻집에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런 거 막 얘기해도 되나? 얘가 내 경주대학 있을 때 얘기 못하네. 지금은 제가 마음껏 나주 그 석탑도 보면 그거를 전부 다 정으로 해가지고 정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라인더를 드르륵 깔아가지고 너무 그 흉측하게 막 복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또 최근에 제가 아주 그냥 개탄했던 거는 여기 가까운 어디냐면 그 부산에 있는 그 모 사찰입니다. 그까지만 얘기할게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양쪽에 보면은 여기 조그만 겁니다. 여기 동남에 그 조각상이 있어요. 바로 이제 여기하고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단청을 한다고 원래 이런 건데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이런 건데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라 시대 때만 우리가 문제 삼을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보수해가지고는 새들이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 보수도 정말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면 뭐 하청을 받고 그게 이 경제적인 문제하고 돈 문제하고 막 걸려 있어가지고 복잡해요. 이거 괜히 건드렸다가 좀 얻어맞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솔고의 대표 작품이 아까 이제 노성도 외에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지금 노랗게 표시한 것처럼 분황사의 그 관음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분황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선덕여왕이 창건한 사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그 분황사는 보면은 그 우리가 그 삼국사기 삼국유세 기록이 보면은 약사열애상이 유명해요. 석조로 된. 근데 그 약사열애상은 거기 놀랍게도 조각가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강고네말이에요. 그것도 어느 왕 때예요? 경도광 때예요. 그럼 경도광 때 최고의 조각이 뭐죠? 석굴암이잖아요. 석굴암인데 그럼 강고네말이 석굴암을 조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강고네말은 그 다루는 재료가 달라요. 강고네말은 뭡니까? 청동이에요. 청동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석굴암은 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 조각하는 사람한테 혹시 재료를 바꿔서 이게 가능하냐 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강고내말은 아니지만은 그 강고내말과 같은 경도강 때 참 대단한 예술가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석굴암 그다음에 또 이게 분황사에 있는 약사 여러분은 지금 우리 못 보지만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불국사 이런 유적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경도강 때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솔고가 통일신라 시대 사람으로 보고 또 경도광 때로 봅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조금 다시 설명드리고, 근데 경도광 때에 이것도 이제 보면은 한길이의 여자 희명의 아이가 나서 5살에 갑자기 눈이 멀었다.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분황사로 가서 왼편 정각 북쪽 벽에, 이건 이제 북쪽 벽이네요. 왼편 정각 북쪽 벽에 그려진 천수 간음 앞에서 아이를 시켜 노래를 지어 빌었더니 마침내 뭡니까?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솔구는 고신라 사람이고 통일신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도광 때 활동했던 사람으로 저는 추정을 해요. 근데 그 시기에 분황사를 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천수관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솔고의 작품 중에 대표작에 우리가 황룡사 노성도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뭐죠? 관음도잖아요. 그러면 분황사에 그려진 관음도가 무슨 관음이에요? 천수관음이다. 또 그러니까 손이 몇 개예요? 1000개예요. 근데 손만 1000개냐? 그 다음에 또 기록을 보니까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천수관음 앞에 기구의 말씀을 두노라 하면서 1000개의 손에 1000개의 눈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수관음이 아니라 뭐예요? 천수천왕관음이에요. 천수천왕관음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한 명 제가 궁금하지 않다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서너 분이 호응을 해주셔갖고 여러분 도랑 받고 그래 가면 천수 요 시대에 당나라 때에 천수천왕관음이 있어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거 왼쪽은 천수관음이에요. 손이 막 여러 개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천수천안.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눈이에요. 여기 눈 보입니까? 여기 그 밖에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솔고가 경도광 때 분황사에서 어느 벽화, 아까 말한 북쪽이라 그랬죠? 북쪽 벽화에다가 다 그렸더니 희명이라는 어린아이가 여기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눈이 번쩍 뜨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영험함이에요. 고대 미술에서는 중요한 거는 영험함이에요. 단순히 그림만 대상을 그냥 사실적으로 표현한다고 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적인 건 기본이고 거기에 어떤 영험한 신통력, 신비로움을 발휘해야 바로 대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로 이렇게 등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그런 불화의 영험함은 이런 삼국유사나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경묘강 때의 기사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명 5년 918년에 사천왕사 벽화에 개가 막 우는 거예요. 벽화에 그려진 막 개가 울어서 3일 동안 부경을 강설풀이하여 이것을 물리쳤더니 또 반일도 안 돼서 또 뭐예요? 또 울었다. 벽화에 개가 우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기록을 보면 경명한 7년 920년의 2월에는 여기 황룡사탑, 여기 황룡사탑입니다. 지금 황룡사 지금 저기 그 50주년이잖아요. 황룡사탑 그림자가 금모사지 집의 뜰 안에 한 달이나 거꾸로 서 있었다. 그러니까 저기 구층 목탑이. 그 다음에 또 10월에는 사천왕사의 오방신에 있는 활줄이 다 벽화에 있는 활줄이 끊어져서 벽화에 개가 또 뜰로 쫓아 나왔다가 다시 벽 속으로 들어갔다. 판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화가로서의 갖춰야 될 덕목, 고대의 화가로서 갖춰야 될 덕목은 물론 이제 사실적인 묘사력도 있지만은 영험함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신비한 이러한 신통력을 발휘해야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의 3대 화가로서 이렇게 등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세 번째의 그 솔고의 작품, 믿을 수 있는 솔고 작품이 또 뭐가 있냐면은 진주
단속사의 유머화사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이제 산청이죠. 산청인데 제가 여기 산청에서 대학원 때 한 몇 달 동안 한문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근데 모두 그의 필적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로 여기다 그랬어요? 신화. 아까 말씀드린 신화. 예? 신자가 붙은 거예요. 최고의 경지예요. 그런데 이게 단속사인데, 단속사는 가보시면 탑 2개만 덩그러니 좀 남아 있습니다. 이건 통일신라 탑이고 아마 8세기 후반이나 9세기 탑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그러나 아마 경도강 때에 아마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8세기 후반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단속사라는 우리가 사찰의 기록을 보면 748년에 경도강 때, 경도강이라고 했죠. 경도강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가장 전성기를 이뤘던 경도강 때 관료 이순 또는 이준이 조연사의 작은 절을 크게 고쳐 단속사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764년 신충이 벼슬을 버리고 출가하여 왕을 위해서 단속사를 세웠다는 설이 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저는 신충설을 믿어요. 왜냐하면 신충의 다음에 또 기사가 너무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충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신충은 경도강 때의 상대등을 지낸 사람이에요. 상대등이라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라 귀족회에서 최고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인데 그는 경도강 때의 또 정치의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한 거예요. 노구 부활, 지방 군현 명칭의 한식화, 또는 뭐 정부 중앙 간부 명칭 개편,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경도강 22년에 요 기사가 중요합니다. 경도강 22년 763년에 신충은 그 좋은 관직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지리산으로 가는 거예요. 지리산 산청으로 가는 거예요. 그 두 벗과 더불어서 벼슬을 버리고 지리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왕이 불러도 다시는 나가지 않고, 그리고 머리를 깎아 승려가 됐고, 더 중요한 거는 왕을 위해서, 왕이 누굽니까? 경도강 아니에요? 경도강을 위해서 단속사를 세워 살면서 경도강의 복을 빌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고다음 기사입니다. 고다음 기사는 뭐냐면 신충이 단속사 금당 뒷벽에 있는 경도강의 진영, 경도강의 초상을 어디다가 모셨어요? 금당 뒷벽에다 모신 거예요. 금당 뒷벽에 진영 초상화를 모셔두었다. 이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신충이 경도강과 완전히 결별한 것이 아니라 그 그냥 진절머리가 나는 정치 세계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냥 뒤에서 경도강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도강을 불교적인 방식으로 기도했다는 건데, 여러분 그 사찰에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옛날 그 삼국유사나 상업사기 기록을 보면 그 왕의 진영 초상화를 봉헌했다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무왕은 뭐 부석사, 문무왕, 우리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의 초상은 부석사에 있고, 또 경순왕 영장 해인사에 있고, 또 거기 또 불국사에도 또 뭐 하나 있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좀 재밌는 거는 신충이 여러분 저 경도강 때에 하여튼 자기가 경덕이 살았을 때 벼슬을 버리고 거기에 그 단속사에 가가지고 경도강 진영을 그렸잖아요. 그때는 또 누구도 살아있어요. 솔고도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솔고가 경도강 진영을 그린 거 아니야? 라고 합리적인 추정을 해보는 거. 이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신라 왕의 그 초상을 바로 이제 이런 그 절해진 것 중에 봉헌한 것 중에 또 대표적인 얘기가 부석사에는 아까 어느 왕이라고 그랬죠? 문무왕이에요. 삼국을 통한 문무왕인데 그때 궁예가 일찍이 남쪽으로 순행하다가 흥주 부석사에 이르러 벽에 그려진 신라 왕의 초상을 보고 칼을 뽑아서 그것을 쳤다. 칼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왜 쳤는지 아세요? 문무왕이 백제 고구려를 다 백제하고 하니까 치니까 결국은 그 원수 갚으려고 거기다 그냥 칼자국을 남긴 거죠. 이런 기록들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유머거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에 그 단속사의 유마거사라 그랬는데 유마거사는 여러분 대중불교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거는 너무나 잘 아시는 뭡니까? 석굴암에 있는데 위에 그 감실 보세요. 감실 그 보입니까? 왼쪽에는 유마거사하고 오른쪽에 문수보살이에요. 이게 어떤 스토리인지 혹시 아세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유마경을 찾아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 석감 그 본전불의 그 오른쪽에는 지금 유마거사가 있고 왼쪽에는 문수보살이 있는 거예요. 유마거사가 아프다니까 석가모니가 문수보살에게 병문안 가봐라 해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마거사가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픕니까? 거사여 이 병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으면 생긴 지가 얼마 됐고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무슨 의사도 아니고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보는데 어떻든 간에 어디가 아픕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얘기 유마거사 뭐라는지 아십니까? 대중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울컥하지 않아요? 김새서요? 바로 그 유명한 얘기가 이 대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중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대중이 병을 낳으면 나의 병도 낫는다.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아주 그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석굴암에 본전불 양옆에다가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냥 본전불 뭐 그게 뭐 통신라의 굉장히 이상주의야 사실주의야 뭐 좋아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사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된 도낭막고굴의 문수보살상과 유마거사상 이 가운데는 문이 있어요. 그 문 양옆으로 여러분 왼쪽이 문수보살이 병문안을 오고 있어 이제 물어보는 장면 어디가 아픕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유마거사가 대중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라는 유명한 그 대답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석굴암에 있는 요상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조각으로 돼 있고 그리고 또 조명도 불분명해서 잘 우리가 이게 뭐 어떤 모자를 쓰고 뭘 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오른쪽에 있는 당나라 유마거사상을 보면 딱 나옵니다. 쓰고 있는 거는 윤건이에요. 보입니까? 여기 모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탑상 위에 지금 앉아 있고 있는데 그 들고 있는 게 부채입니다. 이게 부채. 그거는 우리가 우선, 저기 그 털 우자 해가지고 우선이라 그래요. 그 우선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 모습을 보시면은 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대승불교의 위대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어디다 그렸어요? 설고가 그 단속사에서 그린 거예요. 세 번째 솔고의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거나 말거나 카더라 하는 이제 솔고의 기록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대부분 뭐냐면 솔고의 유명사에 힘입어서 자기의 어떤 그 지위나 뭐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여서 이거는 100%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만 도대체 이제 어떤 얘기들이 있느냐. 예를 들면은 솔고가 당나라 화가 장승료다. 아까 여러분 삼국사기에 솔고는 뭐라 그랬죠? 신라인이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신라인의 미천한 신분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금강산 백률사는 바로 여기 백률사입니다. 소금강 여기 저기 시청 경주시청의 건너편에 그 백률사의 중수기에는 아마 이거 중수기를 쓴 사람이 삼국사기를 안 본 모양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옛날 신라 33대 신문왕 시절에 나무가 동해바다에 떠서 개운포가 어디입니까? 울산. 울산의 그 개운포에 들어와서 이래 동안 동쪽으로 흘렀다. 그때 마침 당나라 사람 승효가 우리나라에 와 있어 이름을 솔고라고 고쳤는데 여기 그 장승효가 솔고래요.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물건을 하도 생생하고 영묘하게 항상 생생하고 영묘하다 여기 나오죠. 아까 말한 것은 사실적으로 그래야 되고 또 어떻게 그래야 돼요? 영험하게 그래야 돼요. 그리고 영묘하게 그랬으므로 다른 자가 많았더라 이런 얘기가 있고 이게 장승료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장승료가 어떤 화가냐면
사실은 당나라 때 화가가 아니고 남북조 양나라 때 대표적인 그 궁중 화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화령점정 아시죠? 그 용의 이제 맨 나중에 뭡니까? 눈동자를 탁 그릴 때 용이 막 승천해서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눈동자가 어떤 그 생물의 가장 그 핵심적인 그 요체다. 그래서 가장 그 생동감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건 눈동자에 있다라는 그 화령점정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서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림이 바로 장승료의 그림이고, 이런 또 산수화 그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승료가 바로 신라에 와가지고 솔고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록에 보니까 그 장승료 얘기가 또 나와요. 장승료 얘기가 삼국지사에 나오는데, 여기는 뭐라 그러냐, 중국에서 쫓겨났다 그러는데, 이 스토리는 또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그 천자가 그 총애하는 그 여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아름답기 짝이 없었으므로 천자는 말했다. 고금의 그림에도 이 같은 사람은 적을 것이다라고. 굉장한 미인이에요. 거의 양귀비. 그런데 이의 그림을 잘 그린 사람에게 명령하여 실제 모양을 그리게 하였다. 그 화공은 그 명을 받들어 가지고 그림을 그려냈으니 붓을 실수로 뭡니까? 잘못 떨어뜨려 가지고 배꼽 밑에 붉은 점이 탁 찍힌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이것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잖아요. 유화는 막 고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수묵 이런 우리 동양화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속으로 아마 붉은 사마귀가 틀림없이 날 때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마치자 황제에게 바쳤어요. 어쩔 수 없이 바쳤는데, 황제는 이걸 자세히 보고 있다가, 이 형상은 실물과 아주 비슷하는데 배꼽 밑에 사마귀는 속에 숨겨진 건데 이거 어떻게 알고 그것까지 그렸느냐 하고 추궁을 하는 거예요. 추궁을 해가지고 황제는 이제 크게 노해서 화공을 옥에 가두고 장차 형별을 주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승상이 뭐냐면, 저 사람 마음씨가 정직하니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렇다면은 내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무슨 꿈에 본 사람의 형상을 그려라. 그거 맞히면은 내가 용서하겠다. 전부 다 영험함이에요. 안 그래요?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영험함이에요. 거의 뭐 무당 수준으로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화가들이 활동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화공은 영험하기에 그 황제가 꿈이 바로 11명 가는 보살상이다 라는 걸 그려봤더니 꿈에 보던 형상과 꼭 맞아서 결국은 풀어준 거예요. 이게 화가예요. 고대 화가. 근데 그 화공의 이름은 전하지 않는데 혹은 장승료라 한다. 그렇다면 이는 오나라 사람이다. 그는 양나라 청감 연간에 무릉 왕국의 그 시랑 진비가 어쩌고 저쩌고 되었고, 우장군과 오홍태수를 역임했으니 양가 진가 그리고 그 무렵의 천자일 것이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에 당나라 황제라 한 것은 조선 사람을, 중국을 모두 그 당시에는 당이라고 한 까닭이다. 실상은 어느 재앙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두 가지를 적어두는데, 화공이 죄를 면하자 박사분절하고 약속한 거예요. 내가 들으니 신라국에는 불법을 신봉한다고 하니 그대와 함께 바다에 배를 타고 그곳에 가서 앉고 불사를 닦아서 동방에 널리 이익되게 하면 어찌 좋겠소 해서 함께 신라국에 오는 거예요. 스토리가 재밌잖아요. 이런 거 저기 경주문화 엑스포 같은 데서 이렇게 딱 연극으로 하면 좋을 건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옵니까? 중생사가 어디 있죠? 낭산에 있잖아요. 중생사가 간엄도락이잖아요. 신라의 대표적인 간엄도락이잖아요. 바로 그 중생사의 간엄보살상을 누가 만들어요? 누가 만듭니까? 솔고라고 생각하는 장승료가 만들었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를 우러러 공경하고 기도하며 복을 얻음을 다 기록할 수, 이게 삼국유사에 기록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카더라. 그래서 또 다른 백률사 중수기를 보면 솔고를 또 중국 조각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신라인이라고 하는데도 옛날
그 33대 신문왕 시절에 나무가 동해바다에 떠 있어 계엄포에 들어와 아까 쭉 얘기했죠. 그때 당나라 사람 승효가 우리나라에 와 있어 이를 솔개라고 고쳤는데 물건을 하도 생생하고 영모하게 그릇으로 다른 자가 없었다. 왕이 그 솔고에게 말하며 갑을 하니 돌아와 이르되 전단 향목이 불토 인도로부터 왔사온데 세상에 어떤가는 값 있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솔고 장승료에게 명해가지고 그 나무로 간음의 세상을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가 백률사,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중생사, 세 번째가 민장사. 그래서 이 세 사찰이 신라의 대표적인 간음도량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률사, 무슨 이제 간음보살상은 나오고 아닙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그 백률사 이제 불상이 청동으로 된 게 있고 여기가 이제 중생사죠. 여기 뭐 많이 가보셨죠? 네? 거기에 보면 그 중생사는 그리고 또 놀랍게도 우리가 옛날 기록을 보면 자식 없는 저기 집안에 아들 낳으려면은 여기 그 무슨 한약방이죠? 배추바 한약방 가지 말고 중생사 가세요. 그리고 전쟁 위기 속에서도 아이를 보호했다는 그런 간음도량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찰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신라 말에 최은암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후사가 없었는데 그는 이제 중생사 간음보살상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 뒤에 아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놀랍게도 그 아들이 누구예요? 고려초의 유명한 명신 최승로. 대추밭 한약방을 가야 됩니까? 중생사를 가야 됩니까? 응? 그래서 우리가 중생사에서 나온 간음상이 두 개가 유명한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왼쪽은 목은 머리는 머리대로 중생사 앞에 있었고 몸은 또 몸대로 경주박물관에 있었는데 예전에 그 강우방 스님이 관장했을 때 두 개를 딱 맞추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여러분 이제 경주박물관에 있죠, 이게 경주박물관에 있는 간음상이에요. 이거를 누가 했어요? 솔고가 했던. 솔고가 뭐예요? 조각가 아니에요? 조각가가 갑자기 조각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중국의 장승료가 변질을 한 조각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솔고가 또 당군어진을 제작했다는 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굉장히 막 솔고의 그 명성에 힘입어가지고 하여튼 유명한 거는 다 솔고를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그 현혹되시면 아니고 여기는 농가의 아들이라 그랬고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을 잘 그렸는데 가난하니까 나무 벨 때 뭡니까? 칡뿌리로 바위를 긋고 또 밭갈 때는 호미 끝으로 뭐 그림을 그렸던 화가 그게 솔고다. 그런데 이제 솔고는 밤낮으로 천신에게 기도해서 여기 기도했다고 나오죠. 아까 말한 그거 영험함, 그것도 관계 있어요. 그래서 신의 가르침을 받고자 원했고, 그리고서 한 노인이 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나는 신의 당군인데 너의 지성에 감동해서 너에게 영험한 붓을 주노라 하면서 그린 게 바로 뭐예요? 당군어진이다. 근데 지금 당군어진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그 오래된 건 아니고 가장 오래된 거는 바로 이겁니다. 부여의 그 천진 당군 화상. 아마 이거에 이 앞에 기록이 맞다 그러면은 이거에 쭉 올라가면은 이러한 상을 누가 그랬겠어요? 당군이. 예? 아까 말한 그 천신의 그 꿈의 영험함을 받아갖고 그렸을 거라는 믿거나 말거나 카더라 하는 이제 기록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거 말고 도대체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어쨌든 간에 도대체 솔고는 누구냐 그랬냐면 그래서 일단은 솔고만 좀 정리를 하고 솔고 시대의 어떤 회화를 얘기를 하자면 솔고는 일단은 미천한 정통기록인 삼국사기 하면 솔고는 신라인이고 중국 사람 장승료가 아니고 미천한 출신 화가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신라의 주요 사찰에 벽화를 그렸던 화가다. 그것만은 우리가 팩트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솔고의 그림은 고대의 회화가 그렇듯이 영적인 리얼리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사실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영험한 또는 신비로운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결국은 뭡니까? 그 솔고로 우리나라 최고 화가로서 이제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1시간 반을 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45분 남았어요. 45분. 그래서 나머지는 도대체 이제 솔고 시대에 다시 말하면 그 통일신라 시대 때 회화를 통해 갖고 솔고의 그림이 어떠한지를 간접적으로 한번 제가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유명한 사경인데 화엄경 사경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구례학교 화엄사의 그 석탑에서 나온 거고 얼마 전에 그 삼성미술관 니움에서 이거를 이제 그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봤어요. 근데 찍을 수가 없어요. 막 반사돼가지고. 그래 이제 옛날에 이제 이 사진들 도록에 나온 요 사진 갖고 이게 이제 제가 찍은 거예요. 삼성미술관. 근데 운 좋게 또 이거 강의하라고 제가 우연히 가다가 이걸 본 거예요. 이게 솔고가 활동했던 경도강은 아니래도 고무렵의 통일신라 전성기 때의 회화예요. 그럼 어떤 그림이냐?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 이제 지금은 많이 잘려져 있습니다만 금선으로 그린 겁니다. 금선으로 이렇게 일종의 이제 선화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보살상이 지금 여기 보이죠? 보살상이 보이고 요게 이제 여러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보리스나무가 이제 일부 보이고 그러는데 이런 상들은 우리가 통일신라의 조각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사실적이지만 또 굉장히 이상화된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요거 비슷한 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런 그림이? 바로 서안에 대안탑이 있어요. 그걸 예전에 제가 이제 실크로드 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하도 오래전에 슬라이드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강의료에 몇 배를 들여갖고 서안을 다 떼고 이것 때문에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 성각선화예요. 그러니까 한나라 또는 당나라 때 중국에는 초창기에는 선으로 이렇게 그려진 돌에다가 새겨진 이런 그림들이 되게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긴 하지만 뭡니까? 돌에다 새겼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당나라 대안탑에 있는 그 유명한 그 설법 그 뭡니까? 전당도. 거기 이제 거기 중국에서 그 찍은 설법 전당도인데 여기에 대충 지금은 자세히 안 보이지만 대충 보시면은 앞에 보였던 그 화엄경 병상도하고 비슷하다는 게 좀 느껴지죠. 그래서 그런 거는 한나라 때 당나라 때에 여러분들 그 이러한 그런 무덤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성각으로 이렇게 새겨진 이런 그림들이 유행하는데 이게 신라에 전해지는 거예요. 신라에 전해져서 여러분 그 삼릉 아까 계속 얘기했는데 삼릉 위에 올라가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육전불 기억나세요? 네, 이따가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왼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나라 신라의 화엄경 병상도고 오른쪽은 아까 그 탁본 실제로 가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그 제가 그 찍은 탁본을 확대한 건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여기 대자가 있잖아요. 여기는 물론 이제 사자 대자지만 이 몸의 일부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거 옷주름 표현이라든가 이렇게 풍만한 이렇게 그러면서도 관능적인 그런 어떤 통일신라 전성기 때의 이런 모습이 거의 이렇게 비슷합니다. 광배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보살들 한번 보세요. 보살들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이 그 화엄경 병상도가 경도광 때 다시 말하면 그 솔고가 활동했던 당시 금요렵에 솔고들은 아니다 하여튼 그 당시 누군가가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거기에 여기 보리스 나무가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보리스 나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요게 대안탑에 있는 거예요. 이게 대안탑. 그래서 여러분 그 대안탑은 우리가 이제 그 실크로드의 아주 상징적인 탑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유명한 그 해초가 아니라 누굽니까? 현장법사. 현장법사가 그 서역을 다녀와 가지고 갖고 온 뭐 불상 또는 불경 이거를 안치하기 위해서 이 탑을 만든 거예요. 엄청 거대한 그런 탑입니다. 그런 탑이고 거기에 이게 현장법사하고 이렇게 딱 가면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밤만 되면 여기가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당나라 양귀비들이 다 막 출연해가지고 요 앞에서는 화장하고 막 이렇게 그 대안탑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밑에 여기 뭡니까 여기 그 의자를 이렇게 위에 앉아서 막 사진 찍고 어린애까지 막 동원되고 또 여기에 그 사진 찍기에서 막 기다리고
완전히 참 엄청난 장관이 막 펼쳐집니다. 요새 그 중국의 젊은 애들의 특히 서안 쪽에서 굉장히 유행이에요. 밤만 되면 낮에도 막 돌아다니고 우리도 그 경복궁 앞에 그 한복 입고 뭐 이렇게 하듯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나라 미인 양귀비는 그 대안탑 앞에 밤에 가시면은 실컷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귀한 정보고 챗GPT한테 안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이걸 제안하고 싶은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대안탑 앞이에요. 대안탑 앞에 바로 그 당나라 때의 그 유명한 문인들, 화가들, 서예가들, 예술가들을 다 동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우리가 신라를 어떤 복원하는 거에 대한 너무 인색하지 말라. 너무 보수적으로 하지 말라. 중국처럼 이렇게 막 요란법적하게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런 그 뭡니까? 이런 폐허의 흔적의 어떤 낭만적으로 취할 게 아니고 뭔가 신라적인 모습을 어디선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맞죠? 지금 한 사람밖에 대답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신라의 그 서예가 그다음에 여기 조각가 뭐 이런 예술가들을 다 신라가 아니 당나라 때 조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왕이지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멋있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런 데 인색한지. 그러니까 여기는 관광객들이 어마무시하게 막 몰려드는 거예요.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요새 좀 많이 경주를 찾고 있지만 와서 볼거리라는 거는 몇 개 없어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불국사, 석굴암 보고 그리고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이게 신라의 모습을 너무 이렇게 그 고증이 완벽하게 안 되면 못한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월정교도 그때 뭐 그 복원할 때 말은 많았지만 거기 지금 젊은 애들 성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한 사람 몇 개 지금 계속 꺼덕거리고 다른 사람 반응이 없어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대안탑은 이런 전탑이고 이렇게 이제 그 층마다 이렇게 문이 있고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바로 여기에 좀 돌 보입니까 여기요? 여기에 그게 색성각으로 그 새겨져 있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라의 그 분황사탑하고 이제 뭐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는 이제 그 부천 불경하고 현장법사가 갖고 온 이제 그 불경하고 그다음에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런 부처님의 설법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앞에 새겨져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지킴이들 건강역사 아니면 이런 이런 그 사자나 이런 것들로 우리는 지킨 거를 더 중요시 여기고 여기는 이제 안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입구인데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성각으로 된 글씨가 써 있는데 이거는 다 청나라 때 또는 명나라 때 원나라 때의 글씨를 막 새겨 놓은 거예요. 그 위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실제로 제가 찍은 거는. 감동을 안 하시네. 이게 제가 찍은 건데.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 이렇게 돼 있고 내부에 이렇게 이제 계단을 해가지고 여기 7층까지 다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탑에 대한 개념이 분황사는 못 들어가잖아요. 이거 지키는 거야 계속. 못 들어가는데 또 지켜. 인왕상이 지키고 사자가 지키고. 여기는 부처님 세계로 인도를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콘셉트이고 거기에 아까 말한 그 문미석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문미석에 그려져 있는 게 놀랍게도 아까 말한 화엄사에서 발견된 석탑에서 발견된 그 화엄경 병상도하고 너무나 양식이 같다 비슷하다 그 얘기 이거하고 너무 비슷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러한 그림이 아까 말한 것처럼 돌에 새겨진 이 그림 성각 가 결국은 경주 남산에도 이렇게 거대한 뭡니까 이런 그 육전불의 그 부조로도 이렇게 나오죠. 이거 같은 장식이에요. 다만 이제 경주 남산의 육전불은 독특한 게 뭐냐면은 여기가 울퉁불퉁하잖아요 면이. 실제로 이걸 반듯하게 다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 사람들의 그 콘셉트는 뭐냐면 자연스러움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안에서 아까 말한 여러분 그 대한사의 문미석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은 여러분 그 구리 하음사에 있는 그 화엄경 변상도 있는 것처럼 성곽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인공적인 건 최소화하고 인위적인 건 최소화하고 자연스러움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또 물도 흐름도 또 잘 여기에 그 골도 잘 해가지고 그 비가 와도 이렇게 얼룩지지 않게 그렇게 이제 고려된 게 바로 육전불,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렇게 우리가 거북스럽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울퉁불퉁하니까 이거 반듯하게 평평하게 해라, 대리석처럼. 그런 컨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육전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통일신라 시대 때에 또 우리가 회화적인 그런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게 그 부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신라는 세계적인 부조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경주에서 제가 항상 놀라는 거는, 제가 조각 전공은 아니지만은 이런 그 환조나 입체적인 조각이 아니고 이런 평면 속에서 이렇게 옅게 새긴 그 부조를 보면 항상 감탄해요. 그리고 제가 또 뭐 중국 답사도 하고 실크로드 답사도 참 저 회화사 전공입니다만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하면서 보면 신라의 통일신라 부조 세계 최고다. 그런 부조의 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게 뭡니까? 성덕대왕 신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덕대왕 신종에 얕게 새겨진, 그러나 굉장히 입체적이고 아름답고 단아한 이 그림을 보면, 우선 성덕대왕 신종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황동 12만근을 갖고 그 성덕대왕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것도 놀랍게도 어느 시대입니까? 이것도 경도광이에요. 오늘 지금 경도광에 지금 여러분 회화를 계속해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물론 회화는 없어요. 그런 어떤 회화적 이미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나중에 경도광이 결국 이루지 못하고 그 다음 왕이 누가 만들었어요? 해공왕이 770년에 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봉독사에 안치했다가 여러분 이제 경주 연자는 경주박물관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새로 지은 경주박물관으로 이렇게 옮겨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예전에 이제 에밀레종 했던 이제 바로 이제 그거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황룡사종인데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잖아요. 예전에 지금 그 부시장 어느 분인지 모르는데 제가 경주에 있을 때 그 부시장이 그 간포 출신이에요. 그 대종천이 있잖아요. 대종천이 그 황룡사 대종이 빠졌다라는 그 유래가 있어가지고 그때 막 잠수부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막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았죠. 못 찾았는데 황룡사 대종은 만약에 이걸 찾는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종이에요. 가장 크고서 세계에서 또 가장 아름다운 종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의 종이라는 건 크고도 아름답고 소리도 너무 이게 그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종인데, 이거는 놀랍게도 여러분 보시면 여기 나오지만은 49만 이건 나옵니다. 무게가 49만이고 앞에는 여러분 아이고 이것도 잘못 눌렀네. 여기에도 보면 장인은 이상되게 하인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미천한 신분이 이상되게 하인이 그 우리의 신라의 대표적인 황룡사 종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솔고도 그랬죠. 김생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제 심성미 스님이 앉아 계신데 모란돌 갖고 저기 제 지도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는데 이게 모란도라는 걸 밝혔고, 그리고 이게 통일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모란도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그 종의 그 대를 보면은 여러분 이걸 또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 종의 무게가 아까 여러분 기록을 보면 성덕대왕 신종은 12만근이에요. 12만근인데 최근에 이거를 쟀어요. 카슨가 어디서 쟀더니 27톤이거든요. 그런데 황룡사종은 아까 기록이 나온 게 49만 7,581근이. 그러니까 몇 배가 무거운 거죠? 4배예요. 약 4배 아니에요? 그러면은 27에다가 4 곱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한 100톤 좀 넘겠죠. 그 정도의 그 대종입니다. 대종인데 바로 그 밑에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아름다운 바로 모란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이 모란 장식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초문에 이런 S자형의 넝굴에 거기 꽃이 있는데 꽃이 이게 평면이잖아요. 얕은 부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꺾인 거 보입니까? 이렇게 휘어진 거? 지금 세 사람밖에 대답 안 하네. 휘어진 거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통일신라예요. 통일신라는 이렇게 평면적인 이러한 어떤 면에도 이렇게 입체감 있게 펴요. 깊이감 있게 펴요. 근데 이번에 아까 이제 우리 김동아 선생님이 보여주신 아마 이제 아직 공개를 했습니까? 그거는? 이미 공개돼. 그거 아까 다운을 받을 거랬나? 나만 본 줄 알고 제가. 근데 거기에 여러분 저기 동궁에 보면 굉장히 얼마나 크긴지 모르겠는데 되게 작은 크기의 금속 조각인데 거기에 문양이 이런 꽃 문양이 하고 새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꽉 찼어요. 첫 번째 문양이 꽉 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세밀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게 또 평면이지만 입체적으로 표현했어요. 놀랍게 평면이지만 깊이 있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통일신라예요. 이게 경도강 때에, 물론 이제 경도강 다음에 해공왕이지만 경도강 무렵의 미술이고, 이렇게 그리니까 솔고가 이런 식으로 그리니까 뭡니까? 바로 아까 말한 까마귀가 탁 오다가 탁 부딪히고 아닌가비 하면서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솔개가 와서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제비가 와서 떨어지는 거고, 참새가 와서 떨어지는 거. 이해하셨어요? 이런 그림일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연꽃 문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입체적이 당자죠. 당자 이게 좀 치는 거 당자에도,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고시대에 여러분 이제 그 연화문을 보시는 건데 연꽃이든 아니면 모란꽃이든 아주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이게 통일신라다. 그리고 더 우리가 가장 이 성덕대왕 신종의 백미는 뭡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비천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그 비천이, 이 천인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쫙 내려오니까 거기에 무릎을 다 끌어가지고 손에 들고 있는 게 향로입니다. 병향로. 손잡이가 있는 향로. 병이란 뜻이 아니고 손잡이병. 손잡이가 향로를 딱 들고 부처님께 공양을 하려니까 거기 또 무릎이 아플까봐 또 구름이, 이 당춘문도 생긴 구름이 미리 와가지고 딱 여기에 또 연화대 연꽃, 그 방석을 만들고, 또 위에는 여러분 그 천이하고 그다음 명나 이런 그런 장식들이 막 이렇게 휘날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방금 내려앉았다. 이게 정중동 아니에요? 방금 내려앉은 그 모습의 그 순간을 표현한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천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천문을, 중국의 비천문을 제가 한번 쫙 보니까 중국의 비천문, 특히 당나라 때 비천문은 전부 다 완전히 비상하는 비천문,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런 천이나 아니면은 이런 영락이나 이런 구슬 그 띠가 막 휘날려서 하늘을 막 이렇게 자유롭게 비상하는 이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우리가 일본의 또 유명한 그런 천인 전돌이 있죠. 바로 뭡니까? 왼쪽에 있는 거예요. 아스카 시대. 이 7세기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또 뭡니까? 이 경우는 그 어떤 그냥 하늘에서의 내려오는 그 신성한 존재다라는 그런 거를 표현하는데, 천이가 좀 약하지 않아요? 영락이 좀 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신성한 존재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천이자라, 휘날리는 천이자라, 최소한의 영락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당나라 거는 뭡니까? 비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 또 과장이 돼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정중동.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탁 멈춰서 그 멈추는 순간 그 부처님께 병향로에 향 연기를 피워서 공양하는 그 거룩한 순간, 성스러운 순간을 그려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성덕대왕 신종의 이 비천상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좀 더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났네. 솔고는 어떤 화가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솔고는 미천한 출신의 신라인이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우리가 삼국 사기를 기록만을 믿는다면. 그다음 두 번째는
신라인의 대표적인 화가를 손꼽히는 그 이유는 뭐냐?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새들을 실제의 소나무처럼 속이는 사실주의가 아니고 영험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험함의 대표적인 게 바로 분홍사의 뭡니까? 천수천왕 간음 아니에요. 그거 보고 희명이라는 어린아이가 뭡니까? 눈을 번쩍 뜨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험함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고대에는 화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천하지만 그 화가로서 대접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단순히 장인이 아니다.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영험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예술가들을 다 예술가들이 저한테 미천했잖아요. 여러분 그 황룡사 동정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그 미천한 인물들이 당당하게 그 골품제로서 세상을 떠들썩했던 이런 정치인과 더불어서 역사 속에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렇다 그러면 제가 이제 솔고의 그림은 없지만은 통일신라 시대의 그 경도광대의 그림 또 그 시대에 비슷한 당나라 그림을 같이 아울러서 봤을 때는 우선은 뭐냐면 굉장히 이게 꽉 찬 구성,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 아까 봤던 그 저기 성덕대왕 신전은 꽉 찬 구성에 굉장히 세밀하고 이번에도 동궁에서 한 거 보면 진짜 바늘을 한 것처럼 엄청나게 머리카락처럼 세밀하게 표현하고 세 번째는 평면적이지만 입체적인 이미지를 구현한다. 이것이 그 통일신라 시대의 중요한 어떤 표현의 특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정몽묘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강연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정중석에서 손 들어 주십시오. 예. 강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통일신라 아까 그 문헌에 네. 그 많은 예술가들이 그 신분이 비천하다 뭐 이런 그 자료가 있는데 네. 그 혹시 그 통일되면서 백제의 그 예술가들을 그 왜 전쟁에서 이기면 데리고 와서 노비로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 네. 그런 유의 그 후손이 아닐까. 혹시 그런 얘기도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저는 그 아직 기록상으로 확인한 거는 없고요. 근데 이제 아까 설고가 첫 마디가 신라인이다라고 딱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제 후손이나 이런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많은 후대 기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당나라 사람다 장승효도 아니고 신라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천한 신분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가능성은 선생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직 기록이나 이런 거는 확인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예. 워낙 그 시대가 기록이 굉장히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상상력. 네, 더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 오늘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동궁과 월치에서 출토된 금박은 2022년도에 언론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궁과 월치 출토 금박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금 또 인터넷에서 그 정교한 모형 같은 것들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연구소에도 현재 지금 소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인문학 강좌가 앞으로도 이제 6월, 8월, 10월 해가지고 저희 둘째 주, 셋째 주 이곳 항룡사의 건축, 목탑, 불상을 주제로 해서 이곳 항룡원 대연회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순문대 인문학 강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